노벨상 수상자를 61명 배출한 미국 뉴욕 코넬 대학교 강의실.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님은 아시아 계통의 한 학생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돌발 주장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강의를 멈추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학생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던 미국 교수는 잠시 후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들은 강의실의 모든 인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시간 강사로 활동 중인 리사 타일러라고 합니다. 저의 주변 지인들은 그곳에서 시간 강사를 할 바에는 그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대학교라 할지라도 풀타임 강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풀타임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음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죠. 아마도 이런 저의 만족감은 코넬 대학교가 주는 명예와 자부심이 주는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이곳 코넬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었던 저였기에 비록 학생 시절 이곳으로 입학하는 것은 좌절되었지만 직장을 이곳에서 갖게 된다는 것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 강사라고 해서 풀타임 교수들보다 한참 지식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강사들은 일반적으로 풀타임 교수와는 달리 강의 계약을 기반으로 특정 과목이나 강의를 담당하는데 강의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기나 연도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지만 시간 강사 특성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 대한 두려움도 늘 공존했었죠. 하지만 저는 저의 분야에 자신감이 상당했기에 재계약은 그리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강의실에서 경제학 강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워낙 똑똑한 인재들이 많은 대학교라서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준비를 하는 타입이었죠. 강의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 스스로가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느껴질 만큼 강의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저였기에 강의 중 학생들의 질문에는 거의 완벽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고 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음에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부분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 가능했던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경제 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아시나요? 그때의 제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죠. 한국의 경제 기적이라니. 솔직히 저 또한 딱 저 학생만큼만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딱 거기까지였죠.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솔직하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딱 학생이 알고 있는 거기까지다. 하지만 다음 강의 시간까지 그 비밀을 파헤쳐서 반드시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겠다고 했죠. 이리저리 얼버무리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말하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학생의 질문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고, 뒤이어 저는 경제학 전문 시간 강사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기적의 비밀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동안 한국이라고 하면 맛있는 음식과 음악, 드라마와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들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경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때도 사실은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된 탓에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특별함보다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강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곳 명문 코넬 대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정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제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 할수록 그것이 곧 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강의가 종료된 이후 다음 강의가 되기 전까지 한국 경제 기적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연구에 매진했죠. 하지만 한국의 경제 데이터와 문헌들을 뒤적거려 보아도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학생들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은 찾지 못했죠. 게다가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비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헌을 제대로 찾고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많아서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군요. 경제 성장의 역사적 맥락과 이론적인 토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술 논문이나 정부 보고서, 경제 데이터와 역사적 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해당 질문을 했던 학생에게 다음 강의 시간까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 발언을 후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날짜는 특정하지 말고 조만간이라는 두루뭉술한 훌륭한 단어를 사용했더라면 이토록 다급하게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비밀을 알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산업별 성장 통계 등과 같은 데이터 자료를 통해 학생들과 의논을 나눠보기로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은근슬쩍 학생들의 뛰어난 지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와 함께 한국 경제 기적에 대한 비밀을 찾게끔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좋은 차선책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때까지는 강의실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기에 가능한 생각이긴 했지만요. 강의 시간이 되었고 저는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워낙 방대한 데이터들 덕분에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고, 이 주제를 아예 강의 커리큘럼에 추가하여 과제와 토론을 접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경제 기적에 관해 연구를 해보자고 제안했죠.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지탄하지 않았고 저의 제안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적 호기심이란 식탐과 성욕에 맞먹을 듯한 욕망이었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저였어도 제 관심사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저는 갑작스러운 특정 학생들의 돌발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시간 강사님이라고 해야 하나? 도대체 이런 의미 없는 커리큘럼을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아깝게. 도대체 한국이 무슨 경제 기적 같은 게 있다고 이런 걸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의 소중한 수업 시간을 갉아먹는단 말입니까? 한국은 몇 년 전 억지로 겨우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습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요? 최소한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있어야 이런 커리큘럼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차라리 1978년 중국의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한 경제 기적을 커리큘럼에 추가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중국은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이니까요. 구석에 있던 중국계 학생 무리가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부분을 커리큘럼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급작스러운 반발심을 드러내더군요. 이에 당황한 저는 잠시 대답을 머뭇거렸는데 그 와중에 다른 쪽에 있던 학생들이 나서더니 해당 학생들과 언쟁을 벌이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벌이 찬성과 반대파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살벌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괜한 저의 커리큘럼 수정 제안에 학생들끼리 싸움이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이러한 제안을 했던 저 자신의 선택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강사로서 다소 무능한 행태 때문에 생긴 일이라 자책을 했던 것이죠. 만약 제가 최초의 질문인 한국 경제 기적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내렸더라면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처럼 격렬한 논쟁이 생기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곳 코넬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생긴 일 중에서 거의 최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순간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해버릴까 하는 고민이 드는 정도였죠. 그만큼 이런 상황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코넬 대학 시간 강사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저 학생들에게
선생으로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줄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열정적으로 원래의 취지대로 한국 경제 기적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죠. 절대로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자료들이 그토록 방대하고 많은지 눈알이 빠질 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자료들을 취합했고 드디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듯 했죠. 서서히 저만의 기준점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어이 저 학생들 간의 파벌 싸움을 끝장을 낼 만한 결론이 나왔죠. 결국 기다리던 다음 강의 시간이 찾아왔고 조금은 긴장한 상태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중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두 파벌로 나누어진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되기도 전부터 자기들끼리 언쟁 수준의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중국계 학생들은 제가 들어왔음에도 상대 측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까지 늘어놓으며 팽배한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러한 학생들을 진정시킨 저는 빠르게 이번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저의 커리큘럼 수정에 대한 제안이 이렇게 심각한 논쟁으로 번질 줄은 생각지 못했네요.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원래대로 한국 경제 기적에 대한 심층 있는 분석을 커리큘럼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언에 역시나 중국계 학생들의 미칠 듯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대놓고 우릴 인종차별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왜 다들 중국처럼 강력한 대국을 두고 한국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저는 서서히 입을 뗐죠. 지금 우리는 경제 성장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도 자기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이 그토록 빨리 기하급수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유는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내린 한국 경제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의 6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강화했죠.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민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켰고, 이는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죠. 셋째, 한국은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넷째, 한국의 기업들을 빼놓을 수 없겠군요. 특히 대기업 그룹인 재벌들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 결과 지금 미국의 도로를 보세요. 심심찮게 한국 기업의 자동차들을 볼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중국 기업의 차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든 실정이죠. 다섯째,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정책의 일관성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한국의 경제 기적이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근성입니다. 단일 민족인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특유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의 민족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근성으로 이겨낸 부분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과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해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특유의 지독한 근성으로 포기를 모르는 끈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이것이 한국 경제 기적의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한국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겠죠. 저의 발언이 끝나자 반응은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조금 전까지의 파벌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죠.
중립을 지키던 학생들까지 저의 발언 이후에 친한 파벌의 편에 발을 디뎠으니까요. 사실 지금의 상황도 중국계 학생들의 지나친 반발심이 아니었다면 최악까지 치닫지 않았을 상황이었기에 이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정세이고 현실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중국계 학생들이 저의 수업에서 한국에 대한 반발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유독 표독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아직도 심경의 변화는 없나 보다 하고 내심 짐작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 말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발전도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의 대세는 한국이니까 말입니다.